하는 심정입니다. 이런 시설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거. 균열 관계 없었죠. 무서웠죠, 한마디로. 정말 이 현장 때문에 갈라진 줄 제가 몰라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벽체만 무너진 것뿐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시사인 대세남. 오늘도 우리 지역 다양한 이슈의 현장과 지역민들의 호소를 찾아갑니다. 어느 날부턴가 동네 곳곳 상가와 건물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두정동에 사는 심상호입니다. 저희 동네에 철거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그 주변 건물에 균열이 가고 바닥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천안시에 문의를 드렸는데 천안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불안한 마음을 호소해야 될까요?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6,300제곱미터 규모의 미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은 2008년 시공에 상가 건물이 세워지려던 곳인데요. 공사 중에 부도를 맞으며 10년간 방치돼 있던 중 지난해 6월부터 해체 공사가 시작돼 2021년 1월 14일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 이후부터 불안에 떨어왔다고 호소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지나갔으면 사람이 맞기라도 되고 그러면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떨까 싶은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좀 생겼었죠. 저희가 원래 클릭이 이렇게 갔었으면 뭐 보수 안 했겠습니까? 10년 된 건물인데 뭐 처음에 이게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 다 진단 받아가지고 그대로 FM대로 지은 건물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저는 황당하죠. 건물의 균열은 이곳 한 곳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 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클릭이 가 있어요. 클릭이 가 있고 이렇게 심상호 씨의 건물엔 크고 작은 균열들이 10군데가 넘었습니다. 그는 균열의 원인을 건물에서 불과 7, 8m 떨어진 철거 공사 현장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건물 전체를 1년에 한 번 수방 점검 때부터 다 돌아보고 이렇게 클릭이 갔을 걸 못 볼 정도는 그 정도로 그 청소부터 매일 하고 청소 사람을 시켜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건 최근에 발견한 거고 올해 발견한 거고 올 6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심상호 씨의 민원. 천안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도로의 균열도 거의 없는 상태로다가 저희가 파악을 했던 거예요. 감리자도 그러고. 그래서 다 완료가 됐는데 최근에 와서 건물에서 균열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들도 이제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의아하다는 거는 또 의미인지. 그게 왜 이제 와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사 중 주민들은 일반적인 현장보다 더 큰 불안과 위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서웠죠, 한마디로. 매일 시끄러웠으니까 아무튼. 공사하면서 매일 시끄러웠어,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게 스트레스였어. 시끄러워. 당시 철거 공사 현장과 100m 이상 떨어진 건물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심지어 철거 공사 도중 현장에서 높이 3m의 벽체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를 겪은 주민들은 이후 원인 모를 주변 건물의 균열까지 겪으며 공사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없었죠. 이렇게 균열 관계 없었죠. 저희가 여기서 벌써 8년을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금이 막 가는 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딱 봐도. 그러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생긴 게 이제 확연히 알게 돼요. 관계가 있죠, 아무래도. 여기 저 벽 같은 경우는 저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저렇게 금이 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바닥에도 틈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철거 공사 현장 주변 건물의 크고 작은 균열에 대해서 해당 시공사와 천안시에게 그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거 다 부수 다 끝났는데요? 그거는 이제 벽에 뭐 이렇게 담벼락에 금 났다는 거는 그 본인 희망이 날 틀리면 뭘 보수해주라 그래서 공사업체하고 얘기가 다 됐어요.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게 정말 이 현장 때문에 갈라진 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이것처럼 물론 저희는 이 사람도 저희 천안시 시민이고요. 이 사람도 천안시 시민이에요. 보수가 완료됐다는 시공사와 원인을 모르겠다는 천안시 사이에서 주민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균열이가 가다 보면 건물에 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저희는 굉장히 신경을 쓰일 거고 저희가 민원인들끼리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다툼밖에 안 생기잖아요. 중재나 이런 거 해서 정확히 좀 민원이 완벽하게 편안한 마음을 먹을 수 있게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어떤 내용이 없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원인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떤 행정 저기를 통해서든 그 원인이 만약에 그거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당신들 때문에 또는 법원에다가 그렇게 말씀 당연히 드려야죠. 그 부분 저희가 그 부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인이 밝혀진다고 하면 당연히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천안시. 주민들은 어디에 이 불안을 호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 현장은 13년 전에 상가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네. 미건축 상태의 그런 현장이군요. 그러니까 부도로 인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난 2008년부터 이제 방치가 된 겁니다. 예. 해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인접 건물의 벽체 마감재가 떨어지고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런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공사 이전에는 없었던 균열이 공사 이후에 생겨났다. 이러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관할관청인 천안시는 원인이 밝혀진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원인 쪽이 아니라 이제 결과 쪽에서 인과관계를 알아서 이제 밝혀내라 이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입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전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 소송은 원래 주장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송의 법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송전이 아니고 행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시청이나 구청 뭐 이렇게 관할관청에 주변으로 인해서 주변 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그럼 관할관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시민이 다 밝혀오면 해주겠다. 이거는 너무 발을 뺀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가 주민 편에 서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철거 공사 도중에 벽체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오후 7시 45분경 천안 두정동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길이 약 10m에 높이 3m가량의 두터운 벽체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옹벽이 무너진 현장은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 부위부터 한 2, 3m 부분에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13년 전 건물의 전기 공사를 맡았던 정우천 씨는 미심쩍은 현장을 발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랑 뭐 이렇게 다 찍어보니까 옹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옹벽이 무너졌다는 거는 뒤에 가시설이 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그 안전조치 안 하면 천안시가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조치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해야죠. 균열이 조금이 나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제보를 했는데 천안시는 감리와 현장에다가 다 그거를 연락을 해서 안전조치를 다 끝내놨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연히 CCTV를 다시 보니까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7일에서 8일 뒤에 저쪽 부분에 옹벽이 아무런 천안시가 조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위험을 경고한 민원인의 제보에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24시간 거기를 비디오 카메라 찍었어요. 그 양반이. 혹시 대동에서 막 보시고 그러셨어요, 혹시? 나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 비디오 카메라 찍은 걸 갖고 네. 그 방송국에서 제보를 했던 거고 네. 그걸 사진을 다 출력을 해서 저희한테 민원도 냈었고요. 네. 다 했었던 상황이에요. 정우천 씨가 천안시에 붕괴 위험을 알린 지 일주일 후 벽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천안시는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벽체만 무너진 것뿐이었지. 옹벽이 무너졌으면 큰 사건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벽체가 무너졌던 상황이었고 네. 다행히도 이제 인명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해 정우천 씨와 주민들은 안전상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사 현장과 주변에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도블록을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어떤 그 평평하게 시공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철거를 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진동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판들이 부식이 되면서 공간에서 뭐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평평해야 될 집안이 골프공을 놓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기울어져서 흘러가거든요. 이 문제는 땅속에서 미세하게나마 지금도 땅속에서 침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울퉁불퉁하고 벌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치솟은 보도블록에 대해 천안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으로 육안상으로 제가 기술적 장비를 짊어지고 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 공사가 중단된 지가 한 뭐 7, 8년씩 됐던 네. 부지기 때문에 네. 그 철거 과정에 인해서 그것이 내려갔다고 주장하기도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존 사진과 현장을 걸어가면서 봤을 때 큰 전조 증상은 아직 없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주민들은 이런 천안시의 답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답변받은 민원에 대한 답변도 항공사진이나 자기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대요. 클릭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치마 부분을. 근데 그 대강 메꾸는 걸 보고 그런 건지 원래 제대로 보고한 건지 현장으로 와본 건지 솔직히 좀 민원 넣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두정동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또 다른 의혹은 새로 포장한 인근 도로에 약 10cm가량 벌어진 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시멘트로 메꿔놓은 부분이에요. 균열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시에서 유관 부분을 이렇게 와서 봤으면 이런 부분을 봤을 텐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침하된 정황도 못 찾겠고 균열관 것도 못 찾겠다. 앞전 항공사진이랑 비교해봐도 똑같다.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하고 기타 뭐 보수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 그쪽으로 그냥 전화를 하라.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고요. 이에 천안시는 도로의 균열이 철거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이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어떤 게 원인이에요? 그 가스공사래요, 가스공사. 제가 또 갔는데 다른 도로하고 색깔이 틀려요. 저도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네. 하지만 균열이 발견된 시점은 올 1월 6일. 가스공사는 한참 전인 작년 9월 1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1월 14일까지 시행한 철거 공사가 도로 균열의 시점과 더욱 가깝습니다. 도로 균열이 일어난 지점을 봐도 그 원인이 가스공사에 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습니다. 가스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철거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한 면 전체로 이어진 데 반해 실제 균열이 난 지점은 도로의 일부분으로 집중 철거로 벽체가 무너졌던 지점 인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미심쩍은 의혹에도 천안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도로를 메꿨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날씨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완전히 치마가 생겼으면 다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에 어느 날 갑자기 클릭한 데를 몰달 시멘트로 싹 메꿔놓고 갔더라고요. 집안 치마의 우려와 벽체 붕괴 사고까지 주민들의 우려는 명명백백히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천안시의 사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나는 공사 때 얘기는 미는 줄 알았어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 채워진 지가 벌써 한 달 됐는 거의 다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좀 황당한 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된다면은 그 법원 집행관에서 그쪽에서 시공을 해서 철거를 한 거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런 치마나 이런 균열 이런 부분들은 철거 다 끝났어도 추후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문제집처럼. 그게 억울한 거죠. 가끔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파손이 되고 신골 생겨도 다 차도 주저앉고 그렇잖아요. 저희랑 주차장 이런 부분에는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 앞에서 시작된 장기 미건축 철거 공사. 이후 연쇄 효과처럼 나타나는 벽체 붕괴 및 도로와 건물의 균열. 과연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공사 현장 주변에 균열 피해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장 조사 원인 규명 같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3m가량의 이 벽체가 갑자기 무너진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요. 제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안전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무너졌어요. 그럼 그 안전조치가 도대체 뭐였냐? 정말 안전하게 조치를 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수많은 경미한 징후와 또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그 하인리의 법칙.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대형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렇게 작은 건물의 균열이라고 또 뭐 울퉁불퉁 조금 보도블록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 책임 있는 현장 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사진, 공간, 숫자로 알아보는 대세남 주민. 자, 오늘은 이 주의 숫자입니다. 1인당 420만 원. 어떤 금액을 말할까요? 뭐 1인당이라고 하니까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지원금인가 생각이 되시겠지만 아닙니다. 대전 지역의 한 지방의회가 2021년 의원들의 국외여비, 그러니까 해외 연수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 시민들 정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시기에 해외 연수 예산이라니 그분들은 대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신지 어디를 그렇게들 나가셔야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비를 책정해놨다라는 얘기인데 각 지역의 의회마다 좀 책정액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인 대덕구 의회가 의원 1인당 이렇게 420만 원, 가장 높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중구의회 400만 원, 동구의회가 360만 원, 서구의회 200만 원, 유성구의회가 1인당 166만 원. 그리고 대전시 의회는 지난해보다 50%를 삭감해서 의원 1인당 17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빠짐없이 잘 책정을 해두셨네요. 이 와중에 또 50% 삭감했다 이런 건 뭘까요? 코로나 시국을 염두에 둔 일말의 그 어떤 상식적인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비행기를 타시기 전이죠. 네. 하지만 언제라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수그러든다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다. 뭔가 국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의 의지는 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 그리고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굳이 올해까지 이런 예산을 책정했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광주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회 등 타 지방의 이제 지방의회들은 해외 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작년 연말에 했더라고요. 늘 이렇게 뭐 관광 외유성 연수다 이렇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올해도 그렇게 꼭 나가셔야 합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한 일주일을 중요한 분기점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금 면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요법 불청객, 오늘은 어느 현장입니까? 네, 저는 지금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이 IEM 국제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대전에서만 13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왔고요.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감염이 발생했을 때 대전시나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종교시설이다, 교육시설이다 이러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요. 그러는 사이 이곳은 미인가 시설이어서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과연 사각지대였을까요? 오늘 시민요법 불청객에서는 이 IEM 국제학교가 정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IEM 국제학교에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선교 활동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유학을 위한 영어, 수학 수업 같은 프로그램들도 운영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IEM 국제학교가 미인가 시설이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영업행위 정말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을까요? 학원 운영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한 장소에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이랑 20단가가 있거든요. 네. 강의실이 90제곱미터 이상 되시면 강의실을 상담실, 복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아이들 그 학생들 수업하는 강의실만 90제곱미터 이상 나오시면 되고요. 학원 그 면적이 500이 넘는다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교육연구 시설로 돼 있어야 되고요. 건물 전체가 500제곱미터 네네. 이상? 네, 이상이 학원이면은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 시설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500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누군가를 교습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관할교육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인데요.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등록 안 하고 그냥 하면은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같은 거 받게 되는 거죠. 그쵸, 네네. 어떤 거 받아요 그러면은? 무등록이잖아요. 네. 경찰에 고발 조치돼요. 이런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대전시 교육청의 대응 지침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강사 선생님들 성범죄 조회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안 하고 채용을 하면요? 안 하고 채용을 하면은 저희 행정처분상 경고는 나가는데 경고? 거기에 이제 과태료가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이요? 다른 이름 예를 들어서 무슨 교실 뭐 이런 거 명칭 표기 위반 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네. 그거는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말소입니다. 말소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그 신고하거나 민원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좀 쉽지. 저희가 일상적으로 나가요.
하지만 이 IEM 국제학교에선 행정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 그대로 학교란 이름을 버젓이 써가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불법 교습행위를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대한 신고가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중구에 작년 6월과 9월 접수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했던 대전 중구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전시 교육청에선 이곳이 미인가 시설이라 자신들의 관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공문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이곳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애초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단속 대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이거를 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 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곳으로 요청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반려를 이렇게 재발송 요청을 했어요. 권한이 있는 곳으로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미등록 시설이라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특정 장소에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습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불법인 거고 그거에 대한 단속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있어요. 그건 있는데 보통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권한 안에는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놓고 한 거잖아요. 음성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대놓고. 몰랐어요, 진짜. 그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시설로 의심이 된다? 학교란 명칭도 쓰고 있다? 우리 등록이 아닌데? 그러면은 단속 대상이네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대전시 교육청 담당자도 이곳에 대한 단속 권한이 애초에 대전시 교육청에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현장을 가서 증빙 자료나 이런 부분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시청 공문 가지고 위반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그러면 위반 사항들을 좀 이렇게 파악하셨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위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지가 있다면 그 대응 절차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검토 준비 단계인 거예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IM발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대전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은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체 학원 등록, 학교 등록 이런 설립 절차 이런 걸 밟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한 것. 그리고 미인간 시설이면서도 학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IEM 학교.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 이게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불법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이게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 나름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답을 내놓은 거잖아요. 아니 이미 시민들의 제보며 언론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찾아줬는데 뭘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에게 이제는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교원단체에서도 비판을 내놨는데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 소를 잃은 책임을 외양간에게 묻는 꼴이다 라면서 교육청에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에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집단 감염 이후에 여전히 좌고우면하는 모습이 그런 면에서 더욱 안타깝게 지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의 또 다른 주체인 대전시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IEM 국제학교에는 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엔 식당도 있고 또 건물 위층엔 숙박을 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었는데요. 지정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숙박 영업을 할 경우 역시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용도가? 네. 네네. 하셔야 되고 필요하신 게 보건증. 보건증은 업주 말고 같이 일할 분들도 필요한 거죠? 네.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위생교육을. 위생교육? 네. 완성검사 증명서 네. 가스 안전공사에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이나 네. 지상 2층 이상일 때 네. 1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네. 소방 안전 시설? 네, 완비 증명서랑요. 네. 아, 화재 배상 책임 보험도요? 그냥 허가 안 받고 식당 그냥 하면은 무허가예요. 그럼 처벌 받 그쵸. 어떤 처벌 받아요? 그러면은? 행정처분 들어가야 무허가 시설은 우선 폐업하셔야 되고요. 폐업해야 되고. 네. 벌금. 그러니까 식당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렇게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IM 같은 집단 급식 시설은 어떨까요? 급식 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죠. 50명 이상이 나는 집단급식소 신고하셔야 돼요. 아, 그것도 별도로 해야 돼요? 네네. 그것도 이런 거랑 같은 규정이에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이거랑 같은데요. 네. 우선은 50일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은 그것도 처벌 받나요? 그렇죠. 그것도 물어봐요. 그럼 단속 나오세요, 보통? 당연하죠. 당연히 나온다고 한 단속. 하지만 이곳 IM 국제학교선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이곳 시설을 폐쇄시킨 대전시. 하지만 건물 뒤편을 가보니 식당이 있었던 자리 바로 앞엔 당시 학생들이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직까지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추가 감염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IM 국제학교는 이런 허가들을 대전시로부터 받고 영업을 했을까요? 제가 대전시 관계자에게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이제 급식 시설도 있고 이제 위에 숙박 시설도 있는 거잖아요.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럼 식당이나 급식 시설 아니면 숙박업은 다 그 관공서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을 할 때는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 미인가 미신고 이런 미인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사실은 불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불법은 맞죠. 사실은 이제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게 특별하게 이제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 신고도 하고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오픈이 되고 또 점검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걸러지고 이러는 좀 그럼 말씀.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이상은 뭐 점검하기 어렵다 이런 찾아내기가 얘기인가요? 사실은 어려울 거로 저는 판단이 돼요. 예.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스스로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방역조치 이후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잔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일주일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폐쇄 딱지는 붙어 있는데 예, 음식물 잔반이 밖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대전시가 내린 행정조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식당급식 관련해서는 이제 고발 조치 들어간다는 얘기, 그 과태료 네. 얼마? 오늘 100만 원 부과. 100만 원. 네, 보셨다시피 행정기관들이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관련 법령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이 이들은 식당이나 학원, 숙박업소로 보이는 그런 곳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고요. 그러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또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위험에 내몰리게 됐죠. 그러다가 터져버린 이번 사태, 이거는 인재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행정기관들이 미인가 시설이다, 관리사각지대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함께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인가 교육시설의 불법적인 행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관리 감독하지 못한 이 행정당국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관할 기관과 기관 사이, 또 부서와 부서 사이에 소위 칸막이 행정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해왔던 법적 한계, 법의 사각지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이 있고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하면서 구멍난 행정의 그 사각지대 이렇게 봐야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대전시 교육청 그리고 대전시에 안이했던 초동대처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노력했던 지역 상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CCBB. 이번엔 시사앤디서남의 고하늘 PD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IEM 집단 감염 사태가 불러온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를 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원지는 바로 IEM 국제학교라는 미인가 시설이었습니다. 침 맞으러 오는데 침 맞으러 오래간만에 왔다니까. 오랜만에 왔어요. 왜냐면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그런 걸 알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기 막 애들 이만한 애들로부터 뭐 큰 애들까지 다니길래 좀 이상하다. 그때 막 신천지 터졌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아닌가. 뭐 학생들이 막 마스크도 안 끼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마스크는 끼는 애들도 있고 안 끼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갔다니까 그 뒤로는. 아, 그 뒤로 아예? 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일로 한번 가보려고. IEM 국제학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상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어저께 하나 팔기도 어디서 왜? 너는 자르지방에서 여기서 족발 하나 그것도 25,000원짜리 소자 그거 딱 터질 때 여기가 다 마비가 됐었어. 다 창문 내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서로 막 3, 3, 5 다녀가면서 막 저기 그랬대 여기 이랬대. 거기 댓글 들어가 보니까 태미산거리 가지 마라. 거기 음식점 가지 마라. 커피숍 가지 마라. 거기 근처도 가지 마라. 보세요. 이게 지금 검사했죠 우리? 다 검사했어요. 네? 검사했어 이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다 확인이 되었음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요거 터지고 나서 손님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손님들이 암측에도 네. 꺼려하죠. 30%밖에 안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 한 달에 참 하루에 200명이 왔다 하면은 지금은 50명밖에 안 와요. 이런 시설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4년 됐어요. 그러면 4년이란 동안 그죠? 이런 시설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죠?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IEM 국제학교 뭐 이전에 어땠는지 좀 이렇게 학생들도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수업 우르르 갈 때 마스크 안 쓴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수업이 뭐 요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보네요. 아니에요. 저쪽 건너편에 이불집 위에가 교실이 하나 있어요. 글로 이제 한 20명씩 이동하니까 저희가 그 가게 얻어줬는데 다 걔네가 건물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건물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너무 황홀맹랑하게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서 못했어요. 얘네가 인원이 올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그것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해요. 더 폭진적으로 더 모여 나올 뻔했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인가 시설인 건 모르셨고. 네, 몰랐죠. 졸업하면 학교로 다 되는 교육청인가 받은 줄 알았어요. IEM 국제학교가 여러 건물에 분산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노선을 많이 다닌 거야. 이불집 알죠? 네. 그 이불집 2, 3층을 썼다고 실제로. 어디 이불집이에요 이게? 저기. 아 저 친구 이불. 이게 2, 3층을 썼고 네. 또 이쪽에 저기 의료기지 네. 의료기 2층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IEM 국제학교가 기숙사와 교실 등 4건물에 나뉘어져 있었고 건물 사이를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계속 목격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학생들이 집단 생활을 한 공간인데요. 방마다 최소 7명에서 20명까지 함께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모두 무시한 밀집, 밀접, 밀폐 형태로 집단 감염이 예견됐던 상황.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를 했던 시민에게 당시 정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민원을 넣은 건 작년 6월경이었어요. 처음엔 1339로 전화를 먼저 했었고 그 이후 대전시 블로그에 글을 올렸죠. 물론 어떤 조치도 없었고요. 처음에 민원을 넣었을 때 누구라도 나와서 지도했다면 IEM 집단 감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IEM 국제학교를 가장 먼저 인지한 곳은 대전시 중구청이었습니다. 시설 조사 후 미등록 교육시설 명목으로 대전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미등록 종교시설 명목으로 대전시청에도 공문을 보내 각각 관리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로 안 한 거죠. 따져 보면은 우리가 그죠, 거의 6개월이라. 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영역에 대한 그런 영역 다툼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결국 책임자의 부재로 인해 17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모든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북적여야 할 거리가 한산합니다.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듯했던 상인들의 상황이 또다시 무너진 겁니다. 불 꺼진 상가의 까만 유리가 타들어가는 상인들의 속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성교원 사건 확진되고 난 이후와 이전은 너무나 차이 나고 완전히 한 뭐 95% 정도 유동 인구가 줄었어요. 참 상인들이 피토하는 심정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저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도 대흥동 그 성교원에서 일어난 이런 거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관련 기관들이 뒤늦게나마 관내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파악된 시설은 28곳으로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이 시설의 성격에 따라 나눠 관리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IEM 선교회 측을 감염병 관리에 관한 그 법률 위반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고발해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월 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IEM 국제학교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그냥 학교 명칭 사용한 거 초중등교육법 위반하고요. 학원법에 보면 10명 이상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하면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해야 돼 있거든요. 10명 이상 30일 이상 교습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 문구상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그냥 수사 의뢰를 한 거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는 거리두기 정책의 장기화로 이어졌고 시민들은 사후 약방문식 행정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는 다 참고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뭐 굳이 이걸 꼭 지켜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솔직히 사회생활 지금 뭐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가족 간에 뭐 만남도 없고. 바리스타 학원을 운영하는 서윤경 씨는 1년 가까이 수강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라에서 지키라고 했던 안전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5인 이하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도 지금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라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지 그게 기약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루고 외면했기에 일어난 인재입니다. 또다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안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지역 내에서 발생해서
뭐 해당 지역 상인들은 정말 이중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킨 선량한 상인들이 도리어 이제 피해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뭐 박탈감, 분노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좀 완화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그 기대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칫 이 방역 지침에 대한 강한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입니다. 네. 상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우린 아니야. 우린 4단계야. 4. 죽을 사자 써서 4단계다. 그만큼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이게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 숫자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이 IEM 사태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 IEM 국제학교에 대한 뒤늦은 고발 조치에 나선 대전시와 그리고 대전시교육청, 한 발 늦은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또 확실한 처벌이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시가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의 특별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영업 손실에 관한 정확한 조사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골든타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어쩌면 지금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타임은 아닐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